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에 접속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사회자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자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요즘 집값 걱정에 시달리시는 참가자분들이 꽤 많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집값 폭등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자, 서민, 그리고 젊은 층들 사이에서 불만이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이 집값 폭등이 첫손에 또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바로 집값 폭등과 금융투기입니다. 그동안 주간 노동자연대에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맡아서 취재와 또 보도를 해오신 강동훈 기자를 모시고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훈 기자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강동훈 기자의 발제를 듣고서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주장과 또 질문, 의견 등을 또 채워가는 참가자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발제자의 정리 발언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은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발언을 활용하셔서 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채팅창은 지금부터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전화 발언 신청하시면 모든 분들에게는 3분간의 발언 시간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아래쪽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하고 또 풍부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동훈 기자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그 부동산 대책이 22차례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아마도 그 23번째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책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점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집값이 계속 상승했는데요. 잠깐 이제 자료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그 경실련에서 제시한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그 서울 아파트의 이 중위 아파트,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 중에서 가운데 딱 가격이 있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그 집권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때 그 중위 아파트 가격,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한 6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9억, 한 5월 달까지 하면 한 9억 2천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실련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정도 넘게 올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집값의 어떤 통계는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 저것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런 그 지표 자체가 분명히 보여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연속해서 이제 또 하나 살펴보면, 네, 그래서 이 각 정부별로 그러면 집값이 얼마나 상승했는가 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 아파트의 그 중위 가격으로 이제 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한 3% 정도 떨어졌고, 근데 이제 다시 박근혜 정부 때 29% 오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됐나요? 3년 좀 더 된 이 시기까지 한 52% 이렇게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의 그 중위 가격이 약 2배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이제 아파트 중위 가격을 따져도 한 2억 2천만 원 정도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로 한 70% 정도 가까이, 60%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것에 그
상황을 잘 이제 이런 것들이 지표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전세 가격도 계속 같이 집값 상승에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거듭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시중에 이런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 하면서 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그런 이제 유동자금이 증가의 책임으로 이제 떠넘기고 있죠. 실제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최근 몇 년간 내려왔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경향은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국가들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그 금리를 다 내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막 그 소위 양적 완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엄청난 이제 자금을 공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그 돈을 엄청나게 풀어놓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근에 한국은행의 발표에 보면은 시중 통화량, 약간 통화량의 그 개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광의 통화 개념으로 하면 한 300조 정도의 돈이 풀려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몰려 있는데 이 많은 돈들이 어떤 투자나 소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자산 시장, 그리고 이제 자산 시장의 일부인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쏠리면서 엄청나게 그 자산 가격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지금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주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2008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 때 주가가 한번 크게 꼬꾸라졌다가 최근까지 주가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 그 2008년 위기 전 수준은 예전역에 지금 뛰어올라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집값인데요. 미국의 집값도 그 2008년 위기 그 금융공황 때에 한번 이제 꺾여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이후에 다시 최근까지 집값이 이제 상승을 해서 이미 예전 수준을 이제 뛰어올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2008년 소위 금융위기 전 세계에 그 여파를 미쳤던 그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이제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미국의 그런 금융권이 과도하게 펼쳐서 그 미국의 집값이 이제 급등하다가 그 거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그게 이제 미국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줬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미국의 집값이 한 몇 년간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랬는데 다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적 완화라든지 제로금리라든지 이런 정책들 때문에 시중에 다시 돈이 풀리면서 미국의 집값도 다시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이전에 아까도 이제 잠깐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이 노무현 정부 때 한국에서 또 한번 집값이 크게 올랐었죠. 예. 근데 그 상황이 사실은 이 미국에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붐을 통해서 미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그 부동산 시장에 이제 거품이 끼었던 그 시점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또
그런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 자체가 분명히 이 자본주의의 그 커다란 지금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2008년 위기 이후에 계속 좋지 않고,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특히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나 어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그 푼 돈들이 어떤 투자로 가기보다는 지금 아까 봤듯이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다시 쏠려가서 자산의 어떤 가격만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그 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보통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위기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또 다시 자산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이게 이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을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요소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 젊은 특히 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경제 위기 때문에 어떤 임금도 별로 오르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집값만 엄청나게 오름으로써 오히려 이제 박탈감을 또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불만,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국의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 부동산 정책의 커다란 축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것에 문재인 정부의 중요 그 정책 방향이 일단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렇게 시중의 금리가 자금이 엄청나게 풀리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제 가계 대출이 부실화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는 요인,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런 가계대출 억제를 하려고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또 핵심적인 것이 이제 당연히 부동산 담보 대출을 또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써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다른 자료를 하나를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가계 신용 잔액 증가 추이인데요. 이게 2020년 이제 상반기까지 보면은 상반기에 발표한 것인데요. 보면은 2020년 1분기까지 그 가계 부채가 1611조 원까지 이제 늘어난 것으로 이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이제 빚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은 상대적으로 이 가계 소득은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그래프 중에 이 오른쪽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가처분 소득 대비해 가지고 이 가계 부채의 비율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63%로까지 이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득에 대비해서도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조금만 1년만 더 지속이 되면 한 76만 가구 정도가 쉽게 말하면 파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가계 부채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해왔던 것이죠. 저 그래프에서 한 가지만 좀 더 보시자면은, 그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저 선 그래프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 가계 부채 이제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즉 문재인 정부가 계속 그걸 억제해 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 현재 부동산
그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서 이 시중 유동성을 탓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전 정부를 탓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 정부가 너무 가계부채를 많이 늘려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그래프, 아까 그 선 그래프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정부 때 훨씬 더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랐고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이제 억제하려고 해왔다라는 것을 아무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좀 전에 제가 이 발제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그 집값 상승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텐데 그때 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부들은 부동산 시장 소위 활성화 정책이라는 거 하는 걸 막 써가지고 집값을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 결과로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저 가계 대출이 저렇게 많이 높은 비율로 올랐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집권하면서부터 뭘 했냐면 오히려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하면서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대출을 굉장히 억제하고 그 부동산 대출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담보 그 대출을 더 늘리는 정책들 같은 것들을 써왔던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집값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제 정책들을 써왔고 그게 이제 부채가 좀 늘어나게 되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등장하면서부터 이 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써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억제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의 한 50% 가까이가 집이 없는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억제하면서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은 뭐였냐면 민간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정책을 오히려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설계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이라는 것은 빚내서 집을 사라라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바이하는 게 아니라 리브 해야 하는 곳이다라는 이제 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정부의 중요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라는 걸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2017년 이제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놓은 정책이 뭐였냐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것을 등록하는 정책을 막 추진을 해요. 그러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팔라라는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내놓으면서 그때 이제 임대 사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막 이제 또 같이 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양도세를 70%를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주고 또 재산세도 대폭 감면해주는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이런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대신에 임대해 줄 때 임대료를 상승을 좀 억제하고 집을 8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이제 세금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들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라고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넣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그 정책을 보고서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민간 임대를 받아서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집을 사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말로는 문재인 정부가 집을 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임대 사업자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임대 사업자로서 집을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이제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관련 자료를 보시면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등록한 임대사업자 숫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7년에는 그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가 한 26만 명 정도였는데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 그 등록 임대사업자 숫자가 51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을 했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등록한 임대주택 숫자도 2016년에는 79만 채였는데 지금은 올해 1분기까지 156만 채로 이제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80만 채 정도가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한 것이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물론 이 집 숫자가 전체가 새로 이 사람들이 구입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로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그런데다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8년간 집을 팔지 않아야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아직 8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또 팔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소위 그 집을 사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벌인 굉장히 커다란 집값 이제 사실상 상승 정책이었던 거고, 예, 한편에서는 이전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비판했지만 결국 똑같은 짓을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반복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과 이제 연결해서 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볼 것은 이것과 더불어서 그 문재인 정부가 또 이제 추진했던 정책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보시면 그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을 엄청나게 완화해주고 또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세금 혜택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 투자회사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 저기 투자된 돈도 한 2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한편에서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담보대출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업자들한테는 이 주택대출, 집을 더 많이 사게 하는 정책들을 계속 지금 펴왔고 그들한테 세금 혜택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 회사라든지 이런 임대사업자들은 꼭 부동산 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이러저러하게 다른 사업자 대출 형태로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정책을 써왔던 것이죠. 이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주택 정책에서 시장에 맞춰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굉장히 헛된 사실상 뭐 기대를 품고 이런 편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래서 뭐 시중에 이 엄청나게 자금 유동성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또 이런 집값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빚내서도 집을 못 사고 그런데 부자들은 마구마구 집을 사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정부 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이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집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는 걸 보면서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부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정책을 위반했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값이 9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가장 많이 오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 등등이 이 젊은 사람들, 뭐 집 없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자아내는 상황이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금을 대폭 올리겠다라는 걸 이제 일단 내놓고 있어요. 뭐 종부세를 뭐 대폭 올리고 그래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뭐 6%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자체가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숫자로 보더라도 매우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보니까 뭐 90억 원 이상 그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6%가 적용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추가로 걷게 될 종부세 자체도 얼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사실 이 세금 인상은 그렇게 커다란 어떤 견제구가 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면 세금 인상 부분을 만회하고 또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값을 억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내놓는 정책 중에 하나가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그 이전에도 몇 번 얘기가 됐었죠. 뭐 신도시를 다시 뭐 추가로 더 지어서 뭐 주택을 몇만 채 공급한다, 막 이런 정책들이 이미 몇 년 전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네 만회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은 그린벨트 해제는 이제 들어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나올 얘기가 뭐 서울 안에 용적률, 그러니까 이 같은 넓이 안에 얼마나 더 그 많은 층의 그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인데요. 그런 걸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든지 뭐 하는 이런 정책들로 아마 그게 조만간 나올 정책일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공급을 대규모로 늘리는 정책을 또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보수 언론들도 나서서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이런 정책들을 계속 정부한테 요구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대다수 사람들한테는 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있고 그리고 부자들만 지금 자신의 돈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막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급을 확대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들, 기존의 집부자들한테만 더 그 혜택을 주고 그들이 또 이 집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만드는 오히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다수 그런 평범한 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극히 회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그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고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관련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공공임대주택의 현황인데, 이 최근에 사실 그 공공임대주택이 한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는 별로 늘어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한국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이 물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공공임대주택이 소위 그 분양 전환 그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략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한 250만 가구 정도 전체 다 합치면 있다고 하는데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분양 전환된 그 공공임대주택 수가 한 90만 가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수 가구가 처음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급됐다가 곧 그걸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 한 246만 가구 중에서 한 40만 가구는 또 앞으로 분양 전환을 할 가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공공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이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한 7.7% 정도, 서울의 경우에 한 8% 정도라고 하는데요. 8% 정도로 다른 많은 그런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위 이 경기도용 쉽게 말하면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의 집값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이제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지지를 해야 될 터이지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서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이 비중이 꾸준히 감소해 왔어요. 신자유주의 시대 때. 그러니까 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살던 사람한테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그 비중을 줄여왔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때 정부의 어떤 복지 삭감 정책하고 많이 맞물려 있던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자산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정책들 때문에 이 부동산에서의 어떤 공공임대주택 감소 정책을 정부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펴왔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게 얼마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집값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카드를 새롭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몇몇 그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을 했지만 다시 서울 집값이 또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기 전에 수도권에 오히려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펴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뭔가 지방으로 몇몇 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을 옮기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게 이런 이런 비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자면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얼마만큼 진중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정략적으로 지금 이 집값 급등 문제를 오히려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이 제기되고 있고, 당장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우리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부 말로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이제 그럴듯한 말을 내뱉었지만 실제로는 이 민간의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그 집값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사람들의 주거를 결정하는 것을 계속 내맡겨두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주거 문제가 계속 커다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이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른 그런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자본주의 하에서 계속 이런 주택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강동훈 기자의 발제 잘 들어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지금부터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주장과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의견과 주장 남겨주시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발언 신청
또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발언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과 전화번호가 지금 채팅창과 그리고 더보기란 두 군데 모두에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또 전화 발언도 적극 신청해 주십시오. 3분 동안 발언 시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질문과 의견 또 주장을 남기시는 동안에요. 제가 좀 발제자에게 질문을 드려서 좀 토론회를 진행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강동훈 기자가 이제 좀 후반부에 이야기하실 때 그 기본주택 얘기하시면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예전부터 좀 모든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또 보유세도 부과하고 또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좀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과연 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재명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의 경우에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개념에 기반을 두고서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 대비해서 세금의 총 비율이 한 0.16%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뭐 최대 1% 정도로까지 끌어올려서 이거를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재원으로 삼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권이 뭐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개헌 얘기를 막 꺼내고 있는데 그 개헌 때에도 뭔가 이런 토지 공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세트로 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 총선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총선 이후에도 이제 간간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좀 잠깐 살펴보면은 토지 공개념은 그 미국의 그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처음에 이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발간했는데 여기서 처음 이제 얘기된 것으로 그 뭐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처음 이제 제기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상 약간 토지 국유하고는 좀 구별되는 개념인데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유는 몰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토지 국유하고 좀 구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토지의 어떤 뭐 사적 소유라든지 이런 거는 인정을 해주되 그 토지로부터 얻는 그 수익을 다 세금으로 걷어들이자 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편 것이고 이 사람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자본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정책이 추진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태우 정부 때예요. 네,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인데 그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그 집값이 엄청나게 급등했었고 한 차례. 그리고 그때 뭐 전세 가격도 엄청 많이 오르면서 막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막 자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이 소위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떠들었었고 그때 택지 소유 상한제, 뭐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뭐 이런 3법을 도입을 해서 그 토지 공개념을 뭐 입법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이 정책들 대부분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 것들이 제대로 이제 시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 정책들을 통해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뭔가 토지 보유세를 좀 더 늘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뭐 주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정책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저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책 자체가 그 토지의 어떤 사적인 이용
어떤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어떤 사적 이용 자체는 열어두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하는 것을 원하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 시장과 타협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좀 근본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나라들에서 이런 토지 공개념을 뭐 헌법에 써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국 그게 그냥 헌법에 사문화된 문구로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 작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책 자체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고 시도는 하지만 그런 부자들의 반발 때문에 또 쉽사리 이 시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쓰려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우리나라의 사례로 보자면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계속 각 정부들의 태도 남아 있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때는 이거를 조금 강화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다시 이거를 풀어주는 식으로 되었던 그런 역사들도 또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이 뭔가 시장을 조화시키면서 시장을 유지시키면서 뭔가 토지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연결하는 동안에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윤하연 씨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집값 문제와 연결해서 최근까지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요. 관련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윤하연 씨의 질문은요. 이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나요? 지난 토론회에서 언급된 걸 보면 기후위기의 핵심은 석유 기업들인데 이 특정 지역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요. 그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싼 값으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진보적이지 않을까요? 사회주의자들은 그린벨트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강동훈 기자의 답변을 또 나중에 들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셔도 또 토론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 노동자연대 회원 김인식입니다. 예, 발제자께서 말미에 잠깐 행정수도를 언급했는데요. 실제 민주당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행정수도 이전을 아주 몰아치고 있죠. 솔직히 저는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데 집권당이 그저 상황 호되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도 얘기했지만 이 행정수도 이전론은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죠. 물론 뭐 민주당은 그런 비판이 많이 가해지니까 자신들의 오래된 정책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발표한 게 지난주 월요일 7월 20일 국회 연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흘 전에 문재인이 국회 개원 연설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은 행정수도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지적에 따르면 문재인은 지난 3년 동안 국토균형발전회의에 임기 초에 딱 한 번 참석했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론이 정책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의 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노무현이 2002년 대선 끝나고 자신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 다시 말해서 선거용 정책이었다는 얘기를 이제 실토한 거죠. 그 당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57만 표 차이로 한나라당의 이해창을 따돌렸는데 충청권에서 더 얻은 36만 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뭐 우파 정당도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책략적이었는데요. 그 2002년 대선 때 이해창은 반대했지만 대선이 패배하고 나서 2004년 총선에서 또 우파 정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고요. 지금은 뭐 그 당이 또 통일된 입장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중도 여당하고 우파 야당을 가르는 중요한 대립구도가 아님을 알 수도 있고요. 지금 뭐 통합당 안에서도 충청권이나 또 대선 후보급들은 이전을 또 참상하고 있어요. 이러니 뭐 이거는 진보 대 보수, 좌파 대 우파의 구도는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행정수도 이전이 뭐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최대의 명분인데요. 사실 이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별로 뭐 회의론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앞서 얘기했던 노무현 자신의 말을 좀 인용해 보면 노무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 흡인력은 시장에 의한 것이 크기 때문에 권력만 분산시킨다고 해서 경제력 등이 분산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노무현 자신이 굉장히 회의론을 펴면서 했던 말인데 지금도 국내 굴지 기업의 본사가 거의 서울에 있고요. 바로 얼마 전에는 이제 현대차 사업 105층짜리입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가 그 승인을 해가지고 강남 산성도에서 지금 착공이 시작이 됐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동산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기대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본주의의 불균등한 발전 또는 불균등한 집적과 집중 때문에 균형 발전이라는 게 가능치 않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행정수도 이전의 인구 분산 효과가 극히 미미할 거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지방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균형 발전에 더 낫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민주당 정부는 말로는 균형 발전인데 실제 정책은 발제자도 지적을 했듯이 수도권 과밀 해소에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수도권 내 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실제 노무현 정부 자신도 그랬는데 행정수도 이전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파주의 LCD 단지 또 뭐 삼성전자의 기흥공장,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확장 같은 걸 승인을 했고 자신의 행정수도 이전을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능했다고 2005년에 노무현이 대국민 편지에서 또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수도 이전은 뭐 찬성할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점을 폭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집값 폭등이나 노동자들의 조건 공격 강요 같은 문제에서 진정한 어떤 노동계급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또 가장 뉴스를 많이 장식하고 있는 이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한 좀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문제에 관련해서 뉴스나 또 신문 등을 통해서 또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셔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질문도 좋습니다. 많은 질문과 의견 채팅창 통해서 또 남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요. 좀 연결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바로 연결이 됐으니까요.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전 노동자연 대원이고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한 분이 그린벨트 관련해서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물론 이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만약에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식으로 그나마 있는 숲까지 파괴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겠죠. 그런 개발은 반대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를 정말 값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에서 그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노동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그 환경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런 개발도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도 노동계급의 삶의 문제와 조화 속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청년의 3분의 1이 지옥고라고 하는 단지야 옥탑방 고시원을 지금 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놓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과 이런 것이 이제 정말 타격을 받으면서 이런 정말 안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 같은 곳에서 만약에 양질의 값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이런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지지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당장 그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핵심적으로는 이 화력발전소를 폐지시키고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제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 가스 규제 가스 규제 같은 것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식의 제대로 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문제에서도 노동계급의 삶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조화시키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사실 이제 강동원 기자님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친시장적인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지금 더 악화시키는 부동산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 이 친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의 필요를 우선하는 방향의 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대폭 이제 확대하는 것,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게 확대된 역사를 보더라도 노동계급의 투쟁이 전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처음 시작을 한 게 198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이제 계급 투쟁이 굉장히 전진한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됐었고 서구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계급 투쟁이 전진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들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필요를 위한 이런 그 계급 투쟁이 전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리드리 엥겔스라고 하는 혁명가도 주택 문제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자유주의 정부에 기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는데 소수가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 몰수를 하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회, 착취와 억압이 제거되는 그런 사회를 통해서 이제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할 거다 하고 주택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런 방향을 추구하면서 현실에서의 계급 투쟁을 전진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네,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과 또 의견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토론이 오가는 동안에 또 채팅창을 통해서 김태양 씨께서 좀 질문을 2가지 남겨주셔서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발제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도심 내 용적률을 높이는 그 문제가 조처가 지금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심 내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이 이 실제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한 가지고요. 또 다른 질문, 2번째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규제 완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궁금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내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첫 번째 전화 발언 해주신 분께서 이 도시 내 개발 허용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이 김태양 씨 질문 그 아래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경록 씨께서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이 토지 공개념 같은 것보다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게 가장 확실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의견성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3가지 질문을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셨고 또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다른 분들께서 주장과 의견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발제자가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잠깐 중간에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뭐 아까 그 전화 발언에서 해주신 그런 것들이 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기업들이 이 수도권 내에 뭔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작업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증설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한동안은 그 수도권 뭐 공장 총량제 뭐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제도들로 그런 것들을 더 증설하는 것을 억제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풀어져 있는 상태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금 풀어주는 정책들을 계속 써온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작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늘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일자리를 찾아서 더 수도권으로 그 몰려들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주택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추가로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켜 온 상황에서 기업들의 어떤 좀 더 효율적인 자본 축적을 위해서 그런 것들 다 그 길을 열어준 상태에서 뭐 공공기관 몇 개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땜질식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들이 모순된 정책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의 어떤 그 지금 내놓고 있는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략적으로 제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정당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은 분명히 주거 환경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예, 안전 문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30층 아파트, 50층 아파트들이 뭐 좀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왜냐면은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그런 것들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소위 뭐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용적률을 늘리는 대신에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짓는 방식으로 그 늘어난 용적률만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이제 그 집부자들이 좀 더 그런 늘어나는 공급 부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얘기요? 네, 아니. 네. 이따 또 정리 발언 시간 활용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을 좀 듣는 동안에 또 질문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요. 전화 발언 신청하신 분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발언 신청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하엘 씨께서 질문을 좀 남겨주셨고요. 아까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국면 전환용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소위 지역균형 정책, 또 밀집된 도시 노동계급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지지해야 할지 고민이 듭니다. 이 수도권 과밀 문제는 노동계급에게 큰 고통을 주는 쟁점이기도 하지만 또 노동계급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면 특히 중앙정부에 맞선 정치투쟁을 펼칠 때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의견과 함께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김지태 씨께서 남기신 질문까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집값 잡는 문제에서 이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사실 꾸준히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분양원가 공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대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진정한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어진이라고 하고요. 예, 발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발제하신 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이 유동성 문제 때문만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동시에 이제 어쨌든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게 돈이 많이 풀린 게 중요한 계기는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양정화다라고 하는 게 부자들에게만 대출 완화 이거를 뜻했고 2008년도 이제 경제위기 때 풀렸던 돈이 한 3조 5천억 달러라면 코로나 이후에 풀린 돈이 한 8조 달러 되니까 한 2배 넘게 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제로 금리라서 더 이상 정책을 쓸 수 없을 때 이제 뭐 국채나 회사채를 사가지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해서 투자하게 하는 게 양적 완화라면 근데 이제 이윤율이 낮으니까 그렇게 안 가고 그게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제 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시중은행에 풀린 돈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다시 백도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2008년 이후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일본하고 유럽 중앙은행에 이제 생겨났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신용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만 했죠.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 떼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안 빌려준 거고 그 대출의 벽이 높아진 거고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가난한 흑인들은 거의 대출 받는 거는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결국은 그동안은 이제 자산을 높인 효과만 냈는데 그 돈이 이제 부동산이나 미국 같은 거 주식으로 많이 갔고 이런 전 세계적인 이제 현상이었던 거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던 건데 정의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딱 폭락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다시 오르자 500억 정도 차익을 최근에 몇 달 동안 이제 봤던 것으로 드러나죠. 이제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한 22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인들도 부동산을 많이 구매했고 사실 이제 9억 원 이상을 딱 규제하니까 9억 원 이하가 저쪽에서 이제 부동산 많이 산 쪽 보면은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고 이게 발제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투자 회사들 끝에 이제 리치자 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한 대규모 단지에서 몇 채씩 이제 사고 이랬던 거죠. 또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일련의 풍선 효과의 연속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했지만 그 사이 틈새로 보면서 9억 원 이상 세금 때린다고 하니까 9억 원 이하로 몰리고 그래서 9억 원 이하 또 잡으니까는 오피스텔이나 또 다른 데로 이제 번져가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영원 모아 끌어 대출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 전세 가격이 한 전체 아파트 가격 60% 되니까 집값 오르면 전세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고,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세종시 호가가 아파트 호가가 2, 3억씩 쑥쑥 며칠 만에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거기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유동성의 부자들에게 유리한 유동성의 확장이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생산관계 문제는 결국 주택은 공공재고, 결국 이것이 주택은 어떤 부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공공재다라고 하는 문제는 자본주의 생산의 목적과 관계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야 되는 건데, 당장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혁명이나 준혁명 상황에서는 주택이 저렴하게 아주 노동자들에게 공급이 되었던 그런 1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있었고 50년대, 60년대 호황 시기에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고 하면 이 주택 문제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모순을 잘 보여주는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자들 이 상황에 현재 이 주택 난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입장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지금 발언 신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질문들 중에서 1가구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분이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을 좀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전화 발언 신청해주신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영 씨께서 좀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는 것은 사실 1가구 1주택 소유를 더 진보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엥겔스가 주택 문제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저서에서 비판한 것이 이 주택
주택을 개별적으로 소유하자 하는 프로동식의 소자본가적 대안을 비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1가구 다주택 보유 금지는 자본주의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상적 요구이기도 하고 그것이 함축하는 방향도 그다지 진보적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또 사회적으로 노동계급의 거주를 지원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삶을 위해서 더 유용한 요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화 발언 연결이 된 것 같으니까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전 최일봉이라는 사람이고요. 간단히만, 정선영 씨가 아까 그린벨트 자리에, 저렴한 영구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한다면은 그건 괜찮은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가설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노동계급을 위한 매우 저렴한 그런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라는 그런 계획이 정부에게 없고 그러한 그 발상이 자본가들에게 그러한 또 이해관계가 자본가 계급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린벨트도 노동계급의 거주지를 위해서 풀린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그건 완전히 그냥 진공 속의 논의일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하고요. 실제 일어나는 일은 그런 자리도 다 대부분 부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을 거고 거기에 기껏해야 생색내기식으로 임대주택을 갖다가 한 끝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한 몇 동 정도 할애하는 식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노동계급에 위한 거주지를 짓는다라는 그런 발상은 그런 계획이라면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공상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분이 수도권에 이렇게 노동계급이 다 몰려 있으니까 운동과 투쟁 그리고 또 그 노동계급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변혁 이런 거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발상도 지나치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면은 수도권에 그렇게 몰려 있고 그런 현실은 바로 수도권의 경제력이 집중돼 있고 자본 축적의 중심부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고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방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특히 이제 서울이죠. 빈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기회, 일자리를 얻을 기회 이런 것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사는 그 사람들, 노동계급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경제적인 기회도 적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환경에서 산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노동계급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상대적으로 수도나 서울의 노동계급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이렇게 몰려 살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는 그거는 현실에서 일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삶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해를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정도, 본질적으로 수도권의 그런 문제는 자본 축적의 문제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주 협소하게 가장 최근에는 여권이 서울대학교를 갖다가 어디로 옮긴다. 이것도 완전히 파퓰리스트이고, 사실상 본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기만적인 발상이에요. 서울대학을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로 어디 강원도나 어디 경상북도 어디로 상주 같은 데로 옮긴다. 그런다 한들 서울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경제력 집중과 정치 권력의 문제 이렇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학교도 연세대와 고대가 서울대학의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아니면 사실 교통이 발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기 때문에 서울대학은 어디로 옮겨놔도 역시
그 졸업자들이 이 사회의 그 권력자들과 경제적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별로 변화가 없을 거야. 따라서 그건 역시도 완전한 그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그 이 사기성 포퓰리즘적 데마고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걸 지지할 수 없고요. 네, 네. 말이 길어지니까 이만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 집값 폭등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관련한 많은 분들께서 질문과 또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좀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풍성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참가하신 여러분들, 또 발언해주신 분들,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좀 참가자 토론은 좀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강동훈 기자의 정리 발언을 청하기 전에 안내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익하셨다면 지금 보고 계신 노동자연대 TV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이 채널을 채워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본격적인 여름 휴가에 돌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기간을 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에게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동자연대 신문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또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사를 수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알림이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노동자연대 신문 웹사이트에 중요한 기사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들과 함께 알찬 휴가를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8월 20일부터는 종이신문도 발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정기구독 신청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토론회 때 지금 이 부동산 집값 폭등 문제와 연결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위기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문재인 정부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1가구 다주택 보유 금지가 그 토지 공개념보다 더 나은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정책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놓는 정책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1가구 다주택 보유 금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념을 질문자께서는 구분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그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토지의 어떤 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제한하자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는 정책만이 아니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가구 다주택 보유 금지는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인가요? 그 사람이 그 100분 토론에서 그런다고 집값 못 잡는다고 그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얘기해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었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이 토지 공개념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내놓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가구 다주택 금지, 보유 금지, 이거를 내놓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이제 토지 공개념하고 가까운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이제 실제 그래서 그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개념이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글쎄요, 이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토지를 사람들이 다 공적으로 그 사적 소유를 폐지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고 또 그것을 뭐 공급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로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맞지, 1가구 1주택을 실현하는 것이 더 사회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점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그 뭐 질문하신 분과 그 답변하신 분,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정선영 씨가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그 나중에 답변해 주신 그 최일붕 씨처럼 그렇게 일단은 문제 자체가 가상적으로 저도 제기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다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집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집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저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그 다주택자들을 건드리지 않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그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그런 정부 정책을 추진될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꽤 오랫동안 조금씩 매 역대 정권마다 그린벨트를 소위 해제해 왔는데 그 효과가 사실은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어떤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이제 추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저는 어쨌든 이 주거의 어떤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지 내 집안이 얼마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가만을 뜻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녹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저는 포함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점들까지 이제 주거의 질, 좀 더 넓은 의미의 주거의 질이라고 하는 문제들까지 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거기에 뭔가 더 많은 주택, 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 아래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지역균형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더 많은 상당수 또 노동자들이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소외되는 문제를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애써 나서서 뭐 수도권에 더 그런 어떤 소위 말한 지역균형 개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반대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 실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너무 그 집중도가 굉장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소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실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제기가 됐었을 때 노무현이 엄청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죠.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예를 들면 건설 회사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는가 뭐 어떤 아파트나 뭐 이런 집을 만들어서 팔 때 하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책 자체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근본에서는 이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게 또 주변의 집값 시세와 연동돼서 저는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양 원가 공개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상당 부분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공공으로 택지를 조성을 정부 한 다음 그걸 민간 건설회사들한테 판매를 해서 민간 주택시장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좀 더 강조점을 둬야 하는 것은 정부가 그런 저렴하고 양질의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 정책을 뭐 우리가 반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답은 다 대충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이제 다른 분 한 분도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지금 시기에 뭐 또 휴가이기도 하고 집값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때이다 보니까 이런 책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시기에
그 막스 엥겔, 특히 이제 엥겔스가 이 주택 문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된 책이 보니까 마르크스 엥겔스의 주택 문제와 토지 국유화라는 책이 있는 것 같던데, 번역돼 나와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뭐 1870년대에 쓰여진 책이라서 굉장히 좀 전에 쓰여져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주택난이 어떻게 거듭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왜 거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뭐 다양한 좀 뭐 일가 노동자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대안들에 대해서 논쟁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이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 굉장히 병들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노동계급의 상당수는 계속 어떤 소득이라든지 일자리 문제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풀린 돈들이 집값을 엄청나게 또 끌어올려서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이게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각국 정부들은 오히려 이런 주택난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정책을 많이 써왔다라는 거고, 이거는 물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은 그런 시장을 통해서 소위 임대주택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식으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더 악화시켜왔고, 뭔가 자본들에게 좀 더 이윤을 찾아갈 수 있을 곳들을 이제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더 악화시켜 왔는데, 이게 이제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소위 기존의 이제 복지국가들이 해체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도 이런 그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더 감소하고 하는 식의 문제로, 그리고 자본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주택시장을 열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벌어져 왔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이렇게 시장의 어떤 논리에 이런 주택 문제를 내맡기는 체제에서는 거듭해서 이 문제가, 주택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이 체제를 비판하고 이것을 분쇄하는 이런 운동들 속에서 함께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정리 발언까지 아주 알차게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발제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좋은 발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